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위험한 도박이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1월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중일 간의 일촉즉발 대치 상황. 중국 항모전단이 일본을 포위하고 믿었던 미국마저 침묵하자 다카이치 내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굴욕적인 SOS를 보낸 일본.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말 대신 이것의 봉인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중국마저 꼬리를 내리게 만든 마하 6의 괴물, 그리고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한국의 진짜 대답,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당장 마이크 꺼. 저게 무슨 미친 소리야. 방위성 지하 3층 제5정보분석실의 정적을 깨고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마치 제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어이 그 금단의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더군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저는 다음 달 자위대 함정을 이끌고 직접 그곳을 시찰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저도 모르게 뚝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2025년 11월의 첫날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눈앞은 캄캄해지기 시작했죠. 화면 속 총리 관저는 우익 단체들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 했으나 이곳 정보본부의 공기는 마치 영안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녀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의 수석 분석관 사토입니다. 평생을 데이터와 싸워온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날 총리의 발언은 용기가 아니라 자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지지율이 밥줄이니 혐한 정서를 자극해서 표를 긁어모으고 싶었겠죠. 하지만 시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지금 동중국해의 파도가 얼마나 거친지 여러분은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 3기 체제를 넘어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대만을 넘어 센카쿠 열도, 즉 그들이 말하는 다오이다오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위성사진을 보며 중국 해군의 이동 경로에 붉은 점을 찍는 게 일과였는데 그 붉은 점들이 마치 피부병처럼 센카쿠 주변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마당에 한국을 건드린다니요? 이건 마치 앞문에는 호랑이가 와서 문을 긁고 있는데 뒷문에서 자고 있던 사자의 꼬리를 밟은 꼴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을 사자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방파제 정도였으니까요. 총리의 폭탄 발언이 전파를 탄 지 정확히 30분 후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날아들더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오만하고 비릿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오이다오는 중국의 것이며 독도 또한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웃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독도를 언급하며 한국 편을 들다니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즐겨 쓰는 전술 EJ였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 즉 한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일본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겠다는 속셈이었죠. 중국의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정보본부 메인 스크린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남쪽 해역, 미식별 물체 다수 접근. 항모. 랴오닝함입니다. 레이더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센카쿠 열도를 포위망처럼 조여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언제든 미사일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다카이치 총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한라인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안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미일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 아니겠습니까? 칠함대가 움직이면 중국도 꼬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학이 넘어 백악관의 반응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냉담하더군요. 유감이지만 이번 사태는 일본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미국은 영토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하십시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계산기 두드리듯 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를 버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순식간에 일본은 태평양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항모전단은 코앞까지 다가왔고 미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일본이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보였죠. 정보본부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제게 물으시더군요. 사토, 우리에게 둥펑을 막을 카드가 있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본이 2026년부터 반격 능력을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었으니까요. 설계도는 있었지만 엔진은 아직 테스트 단계였고 유도 장치는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를 진짜인 양 전 세계에 자랑해 왔던 겁니다. 반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실존하는 공포였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는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현재의 일본 자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모니터 구석에 있는 한반도 지도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우리 총리가 건드린 바로 그 나라. 서울의 광화문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나와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들은 감정적인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장은 뜨거운데 한국군은 너무나도 조용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전투기를 띄워 무력 시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기이할 정도로 군사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휴전선 인근의 포병부대도 동해의 잠수함 기지도 마치 죽은 도시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죠. 레이더에 잡히는 데이터가 0, 즉 완벽한 널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비웃었습니다. 겁을 먹었군. 중국이 저렇게 날뛰니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숨죽이고 있는 거야. 동료 분석관에게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결국 고래 싸움에 등 터질까봐 납작 엎드린 새우. 그것이 제가 정의한 한국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 일본 전체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한국의 침묵이 공포가 아니라 사냥 준비였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한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총리 관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다카이치 총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잉크로 극비 도장이 찍힌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방장관이 저를 보며 힘없이 손짓하더군요. 사토 분석관. 자존심 상하겠지만 방법이 이것밖에 없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중국을 막기 위한 작전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앞 친전. 일본 총리가 자신이 모욕했던 한국에게 보내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구조 요청서 초안이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빌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관방장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미국이 버렸고 중국이 칼을 겨눴어. 우리 레이더로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조차 못해.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첩보가 있다. 첩보라뇨? 한국 기술력은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미국산 구형 패트리어트뿐이라고요. 제가 격앙되어 소리치자 장관님은 TV 리모컨을 들어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올린 흐릿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분석관, 자네 눈에는 저게 뭘로 보이나?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희미한 비행운.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제 눈에는 그 기이한 궤적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구치고 다시 급강하는 불규칙한 움직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붉은색 충격파의 잔상. 저건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기존의 제트 엔진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속도. 저것은 우리가 2030년에나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램제트 엔진의 배기열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설마 한국이? 제 머릿속에서 방파제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고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칼을 갈아놓고 우리가 제 발로 기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관방장관 앞에서 저는 거의 악을 쓰듯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자 제 인생인 데이터가 고작 이름 모를 한국 유튜버의 흐릿한 영상 따위에 무너지는 꼴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관님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구조 요청서 초안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토, 자네에게 딱 48시간 주겠네. 이 영상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와.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굴욕적인 편지를 들고 서울로 가야 해. 집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곧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풍경으로만 보였으니까요. 저는 곧장 정보본부 서버실로 직행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따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차가운 숫자, 즉 자위대 레이더가 포착한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등급탑 시크릿 카드를 긁고 스시마 해상 자위대 감시소에 72시간치 로우 데이터를 전부 불러왔습니다. 모니터 3개에 수천 줄의 암호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워 토했을 그 화면이 제게는 익숙한 전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노이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서 파도나 새떼, 구름 같은 것들도 반사되어 잡히곤 합니다. 보통은 필터링 시스템이 알아서 걸러내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쪽 상공 데이터에는 기묘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쓱 문찌른 것처럼 특정 고도와 좌표에서만 데이터가 깨끗하게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스텔스 도료를 발랐거나 레이더가 인식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는 초고속 물체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필터링 설정을 해제하고 열감지 레이어를 더 씌웠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다.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 붉은색 실선 하나가 희미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유령의 손톱 자국 같았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솟구쳐 올라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순식간에 고도 30km 성층권으로 사라져버리는 궤적.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 끝이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계산 결과 마하 6.2 추정. 마하 6.2.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순항 미사일도 이런 속도로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기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년 뒤에나 개발하려던 스크램제트 기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였으니까요. 한국이 진짜로 해냈다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엔진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엔진을 미사일에 탑재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해 앞바다를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망언을 뱉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조용히 우리 머리 위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관님을 설득하려면, 아니 이 굴욕적인 협상을 뒤집으려면 이 미사일의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저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로 날아다니는 불량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펜타곤 산하 DIA에 있는 제 대학 동기 마이클이었습니다. 공식 라인으로는 절대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했기에 도청이 불가능한 보안 회선을 열었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잠긴 목소리에 마이클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토? 이 새벽에 웬일이야? 설마 너희 총리가 저지른 똥을 치워달라는 건 아니겠지? 녀석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비꼬더군요. 저는 자존심을 꾹 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딱 하나만 묻자. 한국의 하이코어. 그거 진짜야?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이터 켜는 소리, 그리고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한참 뒤 녀석이 툭 내뱉은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토, 친구로서 충고 하나 할게. 한국한테 덤비지 마. 놈들은 지금 리미트를 해제했어. 리미트라니?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미 끝났잖아. 그런 종이 쪼가리 이야기가 아니야. 그들이 지하 벙커에 뭘 숨겨놨는지 넌 상상도 못해.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조차 경계하는 기술. 그리고 지하 벙커. 도대체 그 좁은 땅 덩어리 밑에 무엇을 숨겨놓았단 말입니까?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도쿄의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 노름이나 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인지 고양이 새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법. 저는 즉시 관방장관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사토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다니? 어디를 말인가? 서울 말입니다. 특사단 명단에 제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 고문 자격으로 동행해서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놈들의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쇼인지. 만약 가짜라면 그 자리에서 한국 놈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여권을 챙겨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여권 표지의 국화 문양이 오늘따라 서늘하게 느껴지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리고 저의 오판을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단순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비한 거대한 참교육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제 등 뒤로 쫓겨나듯 도망치는 처량한 일본의 운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의 찬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움츠러들게 만든 건 그 바람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항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소름 끼칠 정도의 평온함 때문이었죠. 도쿄 하네다 공항은 지금 전쟁 피난민과 사재기 인파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거리인 이곳 서울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고요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면세점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화물터미널에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쉴 새 없이 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뭡니까? 옆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일처럼 태평하군요. 함께 온 외무성 참사관이 질린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중국 항모가 센카쿠를 포위했고 그 여파는 한반도 서해까지 미치고 있을 텐데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지에서 오는 둔감함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저는 후자일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하며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차량은 내비게이션에도 찍히지 않는 경로를 따라 대전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그들이 자랑하는 자주 국방의 심장부이자 제가 파헤쳐야 할 사기극의 무대였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맥 사이로 거대한 송전탑들이 혈관처럼 뻗어나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에 띈 것은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기묘한 디테일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터널 입구마다 두꺼운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휴게소 뒤편 야산에는 위장막으로 가려진 포병 진지들이 듬성듬성 보였으니까요. 한국은 평화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24시간 365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생활이 되어버린 거대한 병영 국가였던 겁니다. 우리가 호들갑을 떨며 미사일 계획을 발표할 때 이들은 그냥 묵묵히 포탄을 닫고 있었던 셈이죠. 그 사실을 깨닫자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연구소 입구는 삼엄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우리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낸 VIP 차량임에도 예외는 없더군요. 금속 탐지기가 제 몸을 훑고 지나갔고 소지하고 있던 모든 전자기기, 심지어 제 스마트워치까지 압수당했습니다. 보안 규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안 요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빈손목을 문지르며 로비로 들어섰는데 그곳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화려한 장식이나 홍보 문구 하나 없는 오로지 콘크리트와 강철로만 이루어진 차가운 요새 같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번 협상의 한국 측 파트너인 그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강 박사입니다. 그는 낡은 가죽 점퍼에 다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거뭇했고 머리에는 까치집이 지어져 있더군요. 명색이 한나라의 국방기술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우리 측 외무성 관리들은 그를 보자마자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정장을 빼입은 고위 관료가 나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으니까요. 강 박사의 손.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은 마치 거친 나무 껍질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건 펜대를 굴리는 관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쇳덩이와 화약 그리고 데이터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엔지니어의 손이었던 겁니다. 사토 분석관이시죠? 일본 정보본부의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싱긋 웃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건조하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데이터를 조금 볼 줄 아는 것뿐입니다. 데이터라. 좋죠.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가끔은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는 묘한 여운을 남기며 우리를 지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측 대표단은 급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급했으니까요. 중국 항모가 12해리 안까지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귀국이 보유했다는 그 하이코어 기술 그리고 레이더 연동 코드를 공유해 주십시오. 대가는 섭섭치 않게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외무성국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애처로울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 측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냉담했다고 해야 할까요? 강 박사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마치 남의 나라 날씨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그 태도가 우리 국장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자유진영 국가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국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강 박사가 천천히 종이컵을 내려놓더군요. 자유진영이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도에 함포 사격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박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죠. 그리고 정정해드리죠. 우리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 기술을 의심하고 있길래 그 의심을 확인시켜드리려고 부른 겁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시뮬레이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하지만 찾지 못했던 하이코어의 설계 데이터 일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스크린 속의 유체 역학 데이터는 아름다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공기 흡입구의 각도, 연소실의 압력 제어 방식,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10년을 연구해도 풀지 못했던 난제가 저 화면 속에서는 이미 해결되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사토 분석관님, 직접 보시니 어떻습니까? 조작 같습니까? 강 박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아니, 진짜를 넘어선 예술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석관입니다. 쉽게 굴복할 수는 없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릅니다. 이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이 실제로 마하 6으로 기동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엔진만 돌아간다고 무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에 강 박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처럼 말입니다. 증거라. 하긴 일본 분들은 눈으로 봐야 믿는 성격이시죠. 좋습니다. 마침 잠시 후에 테스트가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같이 참관하시겠습니까? 테스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실험이라니요? 훈련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진짜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지하 3층, 지하 4층을 지나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지하 10층. 그 깊은 땅 속에 도대체 무엇을 숨겨놓았길래 저토록 자신만만한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지하 경납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에 콜을 받고 고함을 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샌드위치를 씹으며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따위가 아니라 그냥 기술 그 자체에 미쳐버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광기였죠.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일본은 졌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며 예산을 낭비할 때 이들은 이 지하 벙커에서 뼈와 살을 깎아 괴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강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사토씨,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엔진을 만들 때 슈퍼컴퓨터보다 연구원들의 코피를 더 믿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친구들 지난 1년 동안 집에 들어간 게 5번도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압도적인 현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경납고 중앙 거대한 방수포에 덮여있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진실이 바로 저 검은 천 아래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것이 깨어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군사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벗겨. 강 박사의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천장에 매달린 호이스트 크레인이 쇠사슬 긁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금소금이 거대한 지하 벙커의 정막을 찢어발기더군요.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방수포가 서서히 들어 올려지면서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검은색 무광의 표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연료 탱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수포가 완전히 벗겨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그것은 제가 교과서나 첩보 위성 사진에서 보던 미사일의 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날렵하고 세련된 유선형?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식할 정도로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두꺼운 검은 기둥이 벙커의 천장을 뚫을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길이 16m, 직경 1.6m. 옆에 서 있는 연구원들이 마치 레고 인형처럼 보일 정도의 엄청난 덩치였습니다. 현무 5입니다. 파생형 모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녀석이죠. 강 박사가 덤덤하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한 장난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박사님, 이건 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동체로는 공기 저항을 견딜 수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모형 아닙니까? 목업이라. 강 박사는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툭툭 쳤습니다. 퉁탁, 퉁탁. 맑은 금소금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탄두 중량만 9톤입니다. 네. 900kg이 아니라 9톤이라고요? 저는 제 귀를 후볐습니다. 9톤. 그건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중량입니다. 통상적인 탄도 미사일의 탄두가 500kg에서 1톤 사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빌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봐요, 강 박사. 미사일 공학의 기초도 모릅니까? 탄두가 9톤이면 사거리가 안 나옵니다. 기껏해야 100km도 못 날아가서 처박힐 텐데 이걸 무기라고 부릅니까? 제가 따지듯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미사일 하단부의 엔진 노즐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엔진을 바꿨죠. 고체 연료의 추력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75톤 포스급 1단 엔진. 이걸로 이 36톤짜리 돼지를 성층권까지 쏘아 올립니다. 36톤? 현기증이 이렇습니다. 36톤이면 F-15 전투기 2대 무게입니다. 그걸 화약의 힘만으로 우주 가까이 쏘아 올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미국의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무식한 추력을 가진 괴물을 핵도 없이 재래식 탄두로 채워 넣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비효율적입니다. 야만적이고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냥 탄두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리는 게 현대전의 상식 아닙니까? 제 항변에 강 박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효율? 상식? 그런 건 여유 있는 나라들이나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발로 끝내야 합니다. 지하 100m 아래 숨어있는 벙커에 콘크리트까지 가루로 만들려면 운동 에너지가 이 정도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는 미사일 표면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인공운석입니다. 인공운석.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핵무기를 쓸 수 없는 한국이 선택한 핵보다 더 잔인한 해법. 그것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덩치는 인정하죠. 하지만 덩치만 크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유도 기술, 정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엔진 기술이 진짜인지가 중요하죠.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무식한 덩어리 말고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할 하이코어, 즉 극초음속 엔진 기술을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엔진 테스트 룸으로 가시죠. 강 박사는 군말 없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경납고 안쪽에 두꺼운 방탄 유리로 된 관측실. 그 너머에는 복잡한 배관과 전선으로 뒤엉킨 은색의 금속 덩어리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무식한 현무와는 달리 날렵하고 기하학적인 공기 흡입구를 가진 엔진. 바로 램제트였습니다. 지금부터 지상 연소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점화입니다. 경고방송과 함께 관측실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믿지 않겠다는 오기로 두 눈을 부릅떴죠. 3, 2, 1. 이그니션. 쿠우. 엄청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방탄유리 너머에서 푸른색 화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제트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가면서 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3, 마하 4. 화염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백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하 5를 넘어서는 순간 엔진의 소리는 더 이상 폭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공기 그 자체를 찢어발기는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온도는 섭씨 200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티타늄도 녹아내릴 온도. 그런데 저 엔진은 멀쩡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충격파 제어 콘이 움직이는 거. 강 박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엔진 흡입구 중앙의 뾰족한 구조물이 미세하게 앞뒤로 움직이며 공기 유입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초음 속의 공기를 엔진이 꺼지지 않게 압축하는 기술. 일본도 수십 번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을 한국은 눈앞에서 시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흘러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소재. 뭡니까? 2000도를 버티는 저 합금 어디서 수입한 겁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독일? 수입이라뇨? 강 박사는 모니터의 한 구석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부품 하단에 레이저로 각인된 작은 글씨. 한국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조번호 2022-11. 2022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22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우리가 엔진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부품 생산을 끝내고 조립까지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론 플레이에 열을 올릴 때 이들은 이미 양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짜냈습니다. 하하. 대단하군요. 엔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엔진이 좋으면 뭐합니까? 눈이 멀었는데? 눈이라뇨? 유도장치 말입니다. 극초음 속으로 날아가면 플라즈마 때문에 전파가 차단됩니다. 통신이 먹통이 된다고요? 목표물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냥 눈 감고 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으니까. 블랙아웃 현상. 저는 한국이 이걸 해결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강 박사는 대답 대신 묵묵히 관측실 한쪽 벽면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로 5m 크기의 대형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역이 표시된 지도 위로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이게 뭡니까? 현무5와 하이코어의 타격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죠. 저는 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붉은 점들은 무작위로 찍힌 게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중남해, 상하이의 푸동 해군기지, 칭다오의 북해함대 사령부. 중국의 모든 급소가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쿄, 요코스카 해군기지. 그리고 이치가야에 있는 우리방위성 청사. 그곳에도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철제 난간을 꽉 움켜쥐었지만 손이 덜덜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박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까? 강 박사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군인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법이니까요.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쏠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의 수준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속에서 가상의 미사일들은 제가 지적했던 플라즈마 블랙아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변칙적인 기동을 하며 일본의 이지스함 방어망을 유령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위성통신이 끊기면 관성항법으로 갑니다. 관성항법이 오차를 일으키면 내장된 지형 대조 AI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이 녀석은요, 한번 발사되면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꽂힐 때까지 갑니다. 강 박사의 설명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서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켜왔던 피눈물이 응축된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냄비 근성이라 비웃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냄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도의 고열을 견디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용광로였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 이런 무기를,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 숨겨놓고 평화로운 척 쇼를 했다니. 이건 사기야. 국제법 위반이라고. 저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논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였습니다. 내 나라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발 뻗고 잘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던 강 박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사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토씨, 그거 아십니까? 힘없는 평화가 진짜 사기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이 괴물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일본이든 중국이든 말이죠. 그 순간 벙커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실제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 코드 레드. 코드 레드. 동해상 중국 항모전단 작전구역 이탈. 영해 침범 시도 중.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박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지친 연구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시군요, 사토씨. 네. 훈련인 줄 알았는데 실전 테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색 스마트키를 꺼내 제어 콘솔에 꽂아 넣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당신들이 무시했던 방파제가 어떻게 해일이 되어 돌아오는지. 강 박사의 선언과 함께 지하 벙커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윙윙거리던 공조장치의 소음은 멈췄고 대신 수백 명의 연구원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건음만이 거대한 빗소리처럼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마치 전쟁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인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센카쿠 열도를 지나 기어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호위함에서 발진한 무인 정찰기들이 마치 파리 때처럼 서해 상공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180km. 로곤 경공 감지. 놈들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켰다는 건 언제든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국방부 장관이 한라인을 잡고 미국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더군요. 강 박사는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나지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로토콜 고슴도치 가동. 전방위 타격 재원 산출해. 타겟 넘버 C01부터 C12까지 좌표 입력 완료. 현무 5 발사대 기립각 조정 중. 4일로 개방합니다. 쿠구구구구. 발밑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그 36톤짜리 괴물들이 지상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강 박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봐요. 미쳤습니까? 진짜 쏘겠다는 겁니까? 상대는 중국입니다. 미국 승인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다간. 승인? 강 박사는 저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던 동맹국의 온정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사토씨.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 깊은 지하에 벙커를 짓고 독자 통신망을 깔았는지. 그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로 작성된 작전 문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읽어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진짜 의미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영어로 된 기술 문서였지만 특정 문구들이 제 망막을 태울 듯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작전명, 킬체인 자율구동 주한미군 사령부 개입,
권한 거부된 발동. 조건 EMP 공격 시 대통령 명령 없이 즉각 보복. 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데드핸드 시스템. 즉, 지휘부가 공격받거나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AI가 자동으로 판단해 사전에 입력된 적의 심장부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자동 보복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보짓은 안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3년 전부터 미국의 통제권 밖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이 찢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산을 아니 철제돔을 완성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당했던 폰을 돌려받자마자 울린 벨소리. 발신자는 도쿄의 방위성 장관이었습니다. 사토, 지금 당장 스피커폰 켜. 그 미친 놈들 말리라고. 장관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벙커의 정적 속으로 장관의 비명이 울려 퍼졌죠. 강 박사 들으시오. 지금 중국 대사가 외무성을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소. 한국이 만약 미사일 뚜껑이라도 여는 순간 도쿄와 오사카를 향해 핵미사일 좌표를 입력하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뻔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타격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만만한 일본을 인질로 잡고 흔드는 것. 전형적인 깡패들의 수법이었습니다. 제발 멈추시오. 미국 국무부에서도 연락이 왔어. 절대 도발하지 말라고. 원만하게 대화로. 장관의 애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강 박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황하거나 주저할 줄 알았습니다. 동맹국인 일본이 인질이 되었고 상국인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 박사는 하품을 하더군요. 그는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장관님, 시끄러우니까 좀 닥치시죠. 뭐라? 나 닥쳐? 우리는 지금 당신네 나라를 구해주려는 겁니다. 인질범이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인질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 범인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럴 땐 인질범의 머리통에 더 큰 총을 겨눠야 사는 겁니다. 이 미친. 여보시오. 끊지 마. 야. 강 박사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폰을 제 주머니에 쑤셔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명령을 내렸죠. 중국 놈들이 우리 통신망 해킹 시도 중이지? 네. 사이버 사령부 방어벽에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61398 부대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귀엽군. 재민 걸어서 우리 레이더 눈을 멀게 하려는 수작인데. 보여줘. 우리가 눈 감고도 놈들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순간 벙커 내부의 조명이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외부의 해킹 공격이 물리적 전력망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박사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붉은색 플라스틱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투박한 버튼이 하나 있더군요. 사토씨,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벙커 전체가 요동쳤고 벽에 걸린 모니터들이 흔들렸습니다. 지상의 CCTV 화면이 전환되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장막이 찢겨나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솟구쳤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거대한 검은 기둥 하나가 하늘을 찢으며 날아올랐습니다. 현무5. 그 36톤짜리 괴물이 중력을 비웃으며 성층권으로 도약하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발사 확인. 고도 30km 돌파. 속도 마하 7, 마하 8. 계속 상승 중. 궤적은 예상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목표 지점. 랴오닝함 전방 50km 공해상. 미사일은 중국 항모를 직접 타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모가 나아가려는 길목, 그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빛의 속도로 꽂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붉은 점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며 동중국해로 날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건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사드도, 일본의 SMS도, 중국의 S-400도 저 무식한 질량과 속도로 내리꽂히는 괴물을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아노를 비비탄 총으로 맞추려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으니까요. 임팩트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의 레이더 화면이 시뻘겋게 물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놈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설마 한국이 진짜 쏠 줄은, 그리고 저렇게 거대한 것이 저런 속도로 날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5, 4, 3, 2, 1. 쾅. 위성 카메라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충격파가 얼마나 거대한지 화면이 심하게 요동치며 노이즈가 발생하더군요.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는데 그 높이가 항모 랴오닝함의 관제탑보다 2배는 높아 보였습니다. 단순한 물기둥이 아니었습니다. 탄두가 수면에 격돌하며 발생한 운동 에너지가 인공적인 쓰나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화면 속의 중국 함정들이 마치 장난감 배처럼 파도에 휩쓸려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톤 탄두의 위력. 화약이 터지지 않아도 그 질량만으로 바다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명중 오차. 0.3m. 오퍼레이터가 건조하게 보고했습니다. 500km를 날아가서 망망대해의 목표 지점에 고작 30cm 오차로 꽂아 넣은 겁니다. 벙커 안에는 환호성이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는 타건음만이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죠. 그 정적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업무였던 겁니다. 강 박사가 얼어붙어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대화법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시 믹스커피 하나를 꺼내 뜯으며 덜덜 떨고 있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도쿄에 전화하시죠. 중국 놈들 방금 기저귀 갈아입으러 갔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 속에 중국 함대가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본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늑대떼가 호랑이의 발톱을 보자마자 깨갱거리며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한국의 영원한 2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부로 동북아시아의 주인은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 조국의 몰락과 새로운 패권국의 탄생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스크린 구석에서 또 다른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물러갔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백악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외침에 강 박사의 미간이 처음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중국은 힘으로 눌렀지만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과연 한국은 분노한 미국 앞에서도 그 꼿꼿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죽이며 강 박사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박사님, 백악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그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벙커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전 중국 항모를 몰아냈다는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압력밥솥 안에 갇힌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으니까요.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물리적인 칼을 들이대는 깡패라면 미국은 우리의 생명줄인 돈줄과 기름줄을 쥐고 있는 거역할 수 없는 건물주나 다름없었죠. 강 박사는 잠시 모니터를 응시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결해. 스피커폰이 켜지자 특유의 건조하고 낮은 노인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습니다. 통역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분노의 뉘앙스는 언어를 초월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강 소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사전 승인 없는 전략 무기 가동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이야. 당장 시스템 셧다운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모든 군사 위성 정보 공유를 끊겠다.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현대전에서 위성 정보가 끊긴다는 건 눈을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끝났다. 일본이 중간에 껴서 새우 등 터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미일 공조 자체가 박살나게 생겼구나.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심할서를 넘어 사직서를 쓰고 있었고 어쩌면 이 지하 벙커에서 영영 나가지 못한 채 국제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 박사의 대답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비껴가더군요. 대통령님, 끊으십시오. 뭐라고?
위성 공유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현무 5는 독자 통신망을 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잊으신 모양인데 우리가 이 미사일을 만든 건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군요. 그는 주저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뚜. 끊어진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미쳤다. 이 사람들은 진짜 미쳤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전화를, 그것도 협박을 면전에서 씹어버리다니. 박사님. 이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미국이 진짜로 GPS를 차단하면. 제 떨리는 물음에 강 박사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짓하더군요. 따라오시죠. 어차피 백악관이 대응책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중앙통제실 뒤편의 어두운 복도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도 첨단 장비도 없는 좁고 긴 복도. 그곳에서는 기계 소음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병동 같은 그 냄새가 저는 역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한 엄숙함을 자아내고 있었죠.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철문. 강 박사가 그 문을 열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영안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안실보다 더 처절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 10평 남짓한 좁은 방. 그곳에는 링거 거치대가 숲처럼 빽빽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 간이 침대마다 연구원들이 시체처럼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친구들 하이코어 엔진 개발팀입니다. 지난달 엔진 연소 테스트 때 유독 가스가 유출됐는데 병원에 가면 보안이 샌다고 여기서 해독제 맞아가며 버틴 녀석들이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잠든 연구원의 얼굴은 앳돼 보였습니다. 기껏해야 20대 후반? 대학을 갓 졸업했을 법한 나이. 그런데 그의 손은 마치 화상 환자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톱은 다 빠져서 붕대로 감겨 있더군요. 램제트 연료, 그거 독극물 덩어리입니다. 보호복을 입어도 피부가 녹아내리죠. 하지만 기계팔로는 섬세한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맨손으로 만졌습니다. 강 박사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엔진 점화가 계속 실패하던 때였죠.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러시아 기술자들은 돈만 챙겨서 떠났습니다. 다들 포기하자고 했어요.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주제에 무슨 극초음속이냐고. 그는 잠든 연구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연구원 하나가 섭씨 영하 20도의 실험실에서 3일 밤낮을 안 나오고 버티더군요. 나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녀석이 엔진 노즐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손에 쥔 데이터 시트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강 박사가 가리키는 벽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악필에 가까운 글씨. 각도를 0.5도만 틀면 된다. 그러면 난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0.5도.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땔감으로 태워버린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수억 번을 연산해도 찾지 못한 답을 한국인 특유의 그 지독한 오기와 도끼가 찾아낸 것이죠. 사토시. 당신들은 우리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 IT 강국. 강 박사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도 화상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더군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남들이 잘 때 밤을 새웠고 남들이 쉴 때 피를 쏟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저는 감히 시선을 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서워서입니다. 네. 5,000년 역사 동안 900번 넘게 침략당했습니다. 당신네 일본에게, 중국에게, 그리고 몽골과 여진에게. 내 자식들이, 내 후배들이 또다시 그런 꼴을 당할까봐. 그게 사무치게 무서워서 우리는 독을 품고 기술을 만든 겁니다. 아, 저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최첨단 무기들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해 결정체였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뼈에 사무친 공포와 분노가 만들어낸 서글픈 갑옷이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을 방파제라고 비웃었을 때 그들은 그 방파제 밑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샴페인을 마실 때 그들은 독가스를 마셔가며 엔진을 깎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군요.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돈으로 바른 기술은 돈이 떨어지면 무너지지만 피로 쌓아 올린 기술은 그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일본이, 아니 전 세계가 한국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그 내면의 밀도는 블랙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벙커의 스피커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음이 아니라 차분한 알림음이었습니다. 박사님, 백악관에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네 큰형님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러 가시죠. 우리는 다시 통제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눈에 비치는 연구원들의 등은 더 이상 초라한 공돌이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펜을 든 전사였고 키보드를 든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방금 도착한 미국의 전문이 한국을 벌하려는 징계장이 아니라 한국의 힘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항복 문서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천하의 미국조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니까요. 통제실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가 제게는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그린 마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더군요. 연구원들의 등 뒤에서 느꼈던 전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일본인인 제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전후 80년 일본은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생존 방식이자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절대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겁니다. 이제 끝이다. 한국은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 불똥은 옆에 있던 일본에게까지 튀겠지. 저는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며 통제실의 두꺼운 철문을 넘었습니다. 강 박사는 이미 메인 콘솔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명의로 도착한 긴급 전문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토씨, 영어 잘하시죠?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강 박사가 턱짓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 사형 선고처럼 다가올 거라 예상하면서 말입니다. 수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제목, 회신, 전략자산 및 동맹 프로토콜 조정권.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비벼야만 했습니다. 제재나 경고 같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독자적 방위 능력을 존중하며 공동 분석을 위해 하이코어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요청하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위계 질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 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징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힘을 가진 자가 더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자 사실상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미국은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한국의 기술을 제재해서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인정하고 흡수해서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게 이득이라는 냉철한 계산. 깡패가 칼을 든 상대에게 너 좀 친해?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아니 일본 전체가 신봉해왔던 세계관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잘 보이면 안전하다. 납작 엎드리면 때리진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을 팔아 평화를 구걸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도 죽는다는 배짱으로 들이받았고 결국 그 배짱이 통했다는 걸 제 눈앞에서 증명해버린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제 가슴 속의 허무함보다는 차갑지 않더군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엔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헌법을 고쳐가며 미국의 행동 대장을 자처할 때 한국은 이 냄새나는 지하 벙커에서 묵묵히 칼을 갈아 자신을 파트너의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기다리는 개였고 그들은 스스로 사냥감을 물어오는 늑대였던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사토씨. 강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분석관이라는 직함이,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그리고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관방장관 아니면 다카이치 총리겠죠. 그들은 묻고 싶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대. 한국은 혼났대. 그 겁쟁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를 게 뻔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터리를 분리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 플라스틱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국 일본과 맺고 있던 비겁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강 박사님.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더군요. 당신들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뭐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도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게 우리 같았으면 전 세계에 자랑하고 노벨상을 달라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 어둠 속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겁니까? 강 박사는 대답 대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제실 한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깨끗한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낡은 태극기. 저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사한 학도병의 품에서 나온 겁니다. 18살짜리 소년이 죽는 순간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강 박사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기면 적들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는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학도병처럼 내 품에 있는 걸 뺏기지 않으려는 가장들일 뿐입니다. 아,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끼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은 명예욕이나 정복욕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절박한 본능. 그것이 바로 하이코어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였던 겁니다. 일본은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만 한국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 출발점부터가 달랐기에 도달하는 곳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콘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강 박사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위험하니 제재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쓰시든가 아니면 당신이 본 진실을 그대로 전해서 당신네 나라가 더 이상 헛된 꿈을 꾸지 않게 만들든가. 그는 제 앞에 빈 A4 용지와 볼펜 한 자루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판사가 피고인에게 주는 반성문 용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힌 강 박사의 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매끄러운 제 손이 오늘따라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의 치마폭에 숨어 과거의 영광이나 되새김질하고 있는 저 불쌍한 조국 일본을 위한 마지막 충언이어야 했습니다. 쓰겠습니다. 저는 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감없이 제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9톤 탄두의 무게도 2000도를 버티는 엔진의 열기도 그리고 당신들 연구원들의 붕대 감은 손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불러주는 대로 쓰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씁쓸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뱉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기적이 되었다.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로 사각거리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일본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경외라는 새로운 감정을 쌓아 올리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와 내각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도쿄에 도착하는 순간 일본의 헛된 야망은 강제 종료될 것임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균형자가 누구인지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제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제 손끝의 떨림도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A4 용지 3장.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낡은 망령에 찍는 마침표이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바치는 헌정사였으니까요. 저는 강 박사에게 짧은 목례를 남기고 그 무거운 진실을 품에 안은 채 벙커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뒤 저는 도쿄 나가타초 총리 관저의 지하 위기관리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48시간 내내 환기조차 시키지 않은 회의실에는 식어 빠진 도시락 냄새와 늙은 관료들의 시큼한 땀 냄새가 뒤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기고 있더군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상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방위성 장관과 내각 관료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충혈된 눈동자가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악몽을 끝낼 마법 같은 거짓말을 해달라는 비겁한 갈망이었죠. 사토 분석관. 어떻게 됐나? 한국 놈들이 겁을 먹었나? 미국이 그들을 주저앉혔나? 다카이치 총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화장이 번진 얼굴은 기괴해 보일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앞에 테이블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얇은 종이 뭉치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총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개입했잖아.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미국은 이미 손을 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벙커에서 목격한 백악관의 전문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죠. 존중, 재평가. 그 영어 단어들을 확인한 외무성 장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미국이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 편을 든다고? 우리가 매년 갖다 바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만데? 방위성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발악하더군요.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산이 빠른 나라입니다. 종이로 만든 일본의 방패보다 강철로 만든 한국의 창이 중국을 막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강철창? 웃기지 마. 고작 미사일 몇 발 가지고 무슨. 고작 미사일 몇 발이 아닙니다. 제 고함 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평생 상사에게 대들어본 적 없는 예스맨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 박사가 제게 건네준 하이코어 엔진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와 현무5의 타격 시뮬레이션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식민지 출신이라며 깔보던 그 나라의 진짜 실력입니다. 화면 속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들이 중국 항모전단을 초토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화면이 전환되자 붉은 타격점들이 일본 열도를 뒤덮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일본의 심장부들이 단 5분 안에 잿더미가 되는 시나리오. 이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탄두 중량 9톤.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 벙커를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기관리센터도 현무5 한 발이면 콘크리트 무덤이 된다는 뜻입니다. 히익. 누군가가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총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군요.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을 리 없어. 저건 그냥 CG야. 사토, 내 놈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냐? 매수라뇨?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제 셔츠깃을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가 보여줬던 연구원들의 상처, 그 처절했던 현장의 기억을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엔진을 만들기 위해 독가스를 마시고 0.5도의 오차를 잡기 위해 손가락을 태웠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선거 유세를 하며 마이크를 잡을 때 그들은 유서를 품고 미사일 버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감히 전쟁을 운운하셨습니까? 제 말은 비수가 되어 다카이치 총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오만했던 독도 도발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때 회의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외무성 한라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무관의 표정이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총리님. 베이징입니다. 중국 외교부입니다. 뭐라고 하던가? 항모 전단을
철수시킨답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주변의 모든 군사 작전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한국 측에 중재를 요청해 달랍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일본의 항의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그 오만한 중국이 한국이 보여준 실력 행사 한 번의 태세를 전환한 것이죠.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이자 동시에 안도였습니다. 한국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안 돼.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자위대전 함대 출격시켜. 독도 그네로 보내.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총리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지금 자위대를 보내면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국의 킬체인 자율구동 시스템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총리님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우리 함대 위로 인공 운석이 떨어질 겁니다. 일본을 지구상에서 지우고 싶으십니까? 제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공포. 원초적인 죽음의 공포가 정치적 야욕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방위성 장관도 외무성 장관도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총리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다카이치 총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구더군요.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토. 그녀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하나? 한국한테 빌어야 하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했던 일본의 총리가 생존을 위해 한국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죠. 네. 빌어야죠. 하지만 빈다고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강 박사가 불러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기적이 되었다. 그러니 일본은 주제를 알고 선을 넘지 마라. 선언이 끝나는 순간 다카이치 총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울음소리는 위기관리센터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일본이라는 허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더군요. 반면 현해탄 건너 서쪽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누구보다 밝고 뜨거운 진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벙커를 나올 때 강 박사가 몰래 쥐어준 것이었죠.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왜곡하지 않아 주어서.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니요. 오히려 고마운 건 저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껍데기뿐인 엘리트의 삶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날고 있을 하이코어,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침묵하고 있을 현무. 그들은 굳이 소리내어 짖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강자는 굳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인을 무릎 꿇리고 스스로 거인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는 오늘 밤 이곳 도쿄의 몰락과 함께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방위성의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미련은 없더군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안주하느니 차라리 거친 광야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지금 제 손에는 편도 비행기 티켓이 한 장 들려 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네,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감시자가 아닌 배우는 자의 자세로 말입니다. 강 박사가 건네주었던 그 믹스커피의 투박한 맛이 이상하게도 혀끝에서 맴돌아 잊히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도쿄의 뉴스는 겉보기에 평온합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대치 상황이 외교적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하지만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강한 일본의 신화가 어젯밤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스마트폰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걷고 있고 한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당연한 평화가 지하 100m 아래서 쪽잠을 자는 연구원들의 핏발선 눈동자와 0.5도의 오차를 잡기 위해 뭉개진 손톱 끝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이로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 자존심을 팔았지만 당신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속은 그 어떤 대국보다 단단한 밀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던 기적의 의미를 말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길을 만들어낸 인간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으르렁거림에 위축되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을까라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들은 작지 않습니다. 짖지 않는다고 해서 겁먹은 개가 아닙니다. 진짜 맹수는 사냥감을 물기 전에는 절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침묵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당신들의 밤은 그 어떤 나라의 밤보다 안전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 정보 분석관조차 전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 저는 강 박사의 스스로 기적이 되었다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기술력? 끈기? 아니면 가족을 지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과 연구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